한국은 두 번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8조 원의 선물을 걷어차고 중국과 손잡은 캐나다. 한국은 단 72시간 만에 모든 것을 거두어 갔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철수는 캐나다의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독일 잠수함, 이빨을 드러낸 중국의 계약서, 텅 빈 태평양. 이 몰락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실의 국가안보보좌관. 그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캐나다 국제공항 귀빈 게이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78조 원짜리 손을 걷어찬 나라에 10년 동안 이 땅을 밟지 못했던 중국의 특사가 내려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카펫, 도열한 의장대, 전례 없는 국빈급 의전. 그리고 그 광경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는 7년 전 바로 그 남자의 입국을 제 손으로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사가 트랩을 내려온 직후 제 책상 위에는 그의 경우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서명란에 펜을 대던 그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바로 그 주였습니다. 한국이 단 72시간 만에 이 나라에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간 것은 사람도, 기술도, 그리고 78조 원짜리 약속까지 전부 말입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겨울공항의 붉은 카펫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카펫 위를 걸어오던 남자, 펑젠고의 미소도 말입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 세계에서 가장 정중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협상가. 저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안보 부보좌관이었죠. 중국 경제사절단의 입국 심사 서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명단 18번째 줄에 그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행원 명단에서 저는 3명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무역 전문가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우리 정보기관 파일에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새워 24장짜리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한 줄이었죠. 입국 불허. 다음 날 아침 외교부가 뒤집어졌습니다. 무역 보복이 두렵지 않느냐고, 베이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다들 저를 몰아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회의실에서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국경은 문서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지키는 겁니다. 결국 비자는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특사단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고 저는 그 보고서 한 장으로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35년 공직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7년 뒤에 바로 그 남자의 레드카펫 경호 계획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가끔 이렇게 잔인한 농담을 던집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시계를 뒤로 돌려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곳으로 말입니다. 그곳은 전쟁터도 국경도 아니었습니다. 총리실 3층, 창문도 없는 회의실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의 가장 뜨거운 안건은 잠수함이었습니다. 62조 원. 잠수함 12척. 이 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사업이었죠.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느냐?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다가 너무 많았고 배는 너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은 4척, 평균 함령이 38년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년을 훌쩍 넘긴 노인들이 아직도 철모를 쓰고 있는 셈이었죠. 그마저도 수리 일정이 밀려서 실제로 바다에 나갈 수 있는 배는 한 척뿐인 날이 허다했습니다. 세계의 대양에 둘러싸인 나라가 사실상 맨몸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후보는 두 나라로 좁혀져 있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자, 독일, 그리고 아시아에서 올라온 도전자,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두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이라면 유럽이었죠. 저는 35년 동안 나토의 언어로 생각하고 나토의 지도로 세계를 봐 온 사람입니다. 제 머릿속 세계 지도에서 유럽은 가족이었고 아시아는 거래처였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은 종교에 가까운 신화였고요. 한국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좋은 자동차와 좋은 텔레비전을 만드는 나라,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나라의 조선소가 어떤 배를 만드는지, 그 나라의 용접공들이 어떤 손을 가졌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은 이상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잠수함만 팔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의 산업 전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계획서였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숫자가 78조 원이었습니다. 78조 원.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보좌관에게 이렇게 말했죠. 세상에 공짜 선물은 없어. 선물이 클수록 함정도 큰 법이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었는지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서류 뒤에 어떤 사람들의 땀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서류가 제 아버지의 도시를 살릴 마지막 동아줄이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운명의 회의는 늦가을 아침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넥타이를 고쳐 맸죠.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총리실 3층 회의실. 창문이 없어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긴 테이블에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재무부의 고위 관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 옆자리에 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뱅크로프트, 총리실 수석 보좌관이었죠. 공식 서열로는 저와 비슷했지만 실제 권력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선거 전략가 출신으로 지금의 총리를 만든 남자. 사람들은 그를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불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른팔이 아니라 두뇌였다는 걸요. 회색 실크 넥타이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가격표부터 확인하는 듯한 눈. 그게 뱅크로프트였습니다. 그날 첫 순서는 한국 대표단의 최종 브리핑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의 서지훈 부사장이 이끄는 협상단이었죠. 그들은 이 브리핑 하나를 위해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16시간을 날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서 부사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깨가 단단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첫 화면을 띄웠을 때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잠수함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화면에 뜬 것은 이 나라의 지도였습니다. 북부의 광산에서 시작해서 철도를 타고 제철소를 지나 조선소와 항구로 이어지는 붉은 선이 그려져 있었죠. 잠수함은 강철로 만듭니다. 그리고 캐나다에는 세계 최고의 철광석이 있습니다. 저희는 배 12척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광산과 제철소와 조선소를 하나의 핏줄로 잇는 설계도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뱅크로프트였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마치 주차 요금 정산하듯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죠. 회의 시작 5분 만이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단 5분이었던 겁니다. 서 부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통역이 머뭇거리자 뱅크로프트가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아시아 조선소가 우리 산업에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와서 훈수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잠수함이지 경제 교과서가 아닙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이에나들의 웃음이었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 부사장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더니 그 두꺼운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결정은 캐나다의 몫입니다. 다만 이 서류는 두고 가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대표단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화내는 사람보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요. 한국 대표단이 나가자마자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안건 서류가 배포됐죠. 그런데 서류를 넘기던 산업부의 엘렌 카터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어제 사전 배포본에는 7페이지의 알고마 스틸 협력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서류에는 그 페이지가 통째로 빠져 있는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뱅크로프트가 안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본질과 무관한 자료라 정리했습니다. 무관하다니요. 78조 원짜리 패키지입니다. 북부 광산부터 알고마 제철소, 수소트럭 인프라, 조선소 일자리까지 연결된 계획입니다. 죽어가는 도시 하나가 통째로 살아나는 아닙니다. 이걸 강요들이 보지도 않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속으로 카터 차관보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벤크로프트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겨우 아시아 조선소 하나 없다고. 캐나다가 아쉬울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카터 차관보를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카터 차관보, 당신 지금 어느 나라 공무원입니까? 캐나다입니까? 한국입니까? 모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모욕이었죠. 카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뭐라 답하기도 전에 벤크로프트는 화면을 넘겨버렸어요. 다음 화면에는 유럽의 항공기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이겁니다. 나토가 우리 항공업계에 조기 경보기 물량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6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배를 사면 유럽은 우리의 비행기를 삽니다. 이게 가족의 거래라는 겁니다. 유럽은 가족이고 아시아는 거래처입니다. 가족과 거래처가 동시에 손을 내밀면 어느 손을 잡아야 하는지는 아이들도 압니다. 교묘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무서울 만큼 설득력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 사회자가 각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안보보좌관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보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일은 검증된 동맹입니다. 둘째, 나토 표준 장비는 연합작전에 유리합니다. 셋째, 한국의 제안은 매력적이지만 저렇게 큰 선물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게 마련입니다. 저는 유럽을 지지합니다. 세 문장. 제 편견 3개를 그대로 읽어내린 세 문장이었습니다. 유럽은 검증됐고 아시아는 미지수다. 한국의 성의는 미끼다. 그리고 어차피 한국은 아쉬운 쪽이니 우리가 갑이다. 저는 그 세 문장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35년 경력이 보증하는 판단이라고 믿었죠.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카터 차관보만이 끝까지 버텼지만 벤크로프트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자 결국 그녀의 손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방에서 가장 높이, 가장 당당하게 손을 들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동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형광등 아래에서 들어 올린 제 오른손입니다. 발표는 그날 오후에 바로 나갔습니다. 차기 잠수함 사업, 독일 선정. 뉴스는 온통 그 소식이었죠. 저는 한국의 반응이 궁금해서 밤늦게까지 외신을 살폈습니다. 격렬한 항의 성명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물밑 접촉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 측이 내놓은 공식 반응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캐나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달리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짧은 침묵을 패배의 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을 끝낸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결정이 나고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수도를 떠나 서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8시간을 달려야 닿는 곳. 온타리오 북쪽의 철강 도시 수세인트마리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일이었거든요. 수세인트마리는 인구 7만 2천의 도시입니다. 세인트메리스 강이 도시를 감싸고 흐르고 강변에는 100년이 넘은 제철소가 서 있죠. 알고마 스틸, 직원 2,800명. 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알고마의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면 도시가 숨을 쉬고 연기가 멎으면 도시도 숨을 멈춥니다. 제 아버지는 그 제철소의 용접공이었습니다. 31년을 일했죠. 아버지의 팔뚝에는 지도처럼 흉터가 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흉터를 만지며 물었어요. 아프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쇠는 정직해서 좋다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쇠는 달군 만큼 붉어지고 두드린 만큼 단단해진다고요. 27년 전 제철소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반년 뒤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는 병명을 말했지만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아니라 자존심이 부서져서 돌아가신 거라고요. 저는 그 장례식이 끝나고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도망쳤다는 표현이 정확할 겁니다. 무너지는 고향을 지켜볼 자신이 없어서 수도의 번듯한 사무실로 도망친 사람. 그게 접니다. 묘지에는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석을 닦는데 장갑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바람에서 쇳내가 났어요. 이 도시의 공기에는 언제나 철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아버지의 냄새입니다. 묘지에서 나오는 길에 정문 앞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더글러스. 더글러스 맥그레거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데릭 모로. 아버지 작업반의 막내였던 사내입니다. 이제는 쉰 중반이 됐고 알고마에서 23년째 용접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강변의 오래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월급날마다 저를 데려가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수프가 나오기도 전에 대릭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수도에서 왔으니 알겠네. 그 사람들 이야기 진짜야? 그 사람들이라니? 한국 사람들 말이야.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대릭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나이에 용접공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소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여기 왔었어. 2달을 있었지.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어. 또 어디서 컨설턴트들이 와서 사진이나 찍고 가겠거니 했으니까. 그런데 더글러스, 그 사람들은 달랐어. 뭐가 달랐는데? 그 사람들, 우리 도가니 온도를 알고 있었어. 우리 아변기 롤을 몇 주마다 갈아야 하는지도 알았고, 북부 광산에서 여기 부두까지 철광석이 정확히 사흘 걸린다는 것까지 계산해놨더라고. 안전화를 신고 우리랑 같이 새벽 교대를 돌았어. 통역을 끼고 우리 반장한테 용접봉 각도를 묻더라니까. 넥타이 맨 사람들이 말이야. 대릭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지막 날, 그 사람들이 계획서라는 걸 보여줬어. 고로를 22개월에 걸쳐 개보수하고 광산이랑 철도를 다시 잇고 여기서 나온 강판으로 조선소 물량을 댄다는 거야. 신규 채용이 4,300명이라고 적혀 있었어. 그리고 재교육 명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기 내 이름이 있었어. 더글러스. 55 먹은 용접공 이름을 태평양 건너에서 온 사람들이 명단에 올려놨더라고. 특수강 용접 과정, 데릭 모로.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준 사람들은 내 평생 그 사람들이 처음이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회의실 장면이 되살아났거든요. 5분 만에 끊긴 브리핑.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이던 그 두꺼운 서류.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던 목소리. 그 서류는 광고지가 아니었습니다. 3년치 실측 데이터가 들어간 설계도였습니다. 이 도시의 심장 박동을 2달 동안 청진기로 들어가며 만든 진짜 설계도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대릭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부가 곧 결정한다며. 수도에서는 그 서류 받지. 어떻게 돼 가는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검토 중이야. 이미 몇 주 전에 발표까지 끝난 결정이었습니다. 그 서류가 회의 안건에서 통째로 찢겨나가는 걸 두 눈으로 본 사람이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겁니다. 대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제철소 굴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죠. 27년 전에도 다들 그랬어. 검토 중이라고. 자네 아버지에고 통지서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 숟가락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대릭은 알고 한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정확히 제 급소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내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새벽에 일어나 노트북을 켰죠. 보안망에 접속해서 그 서류를 다시 열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표지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78조 원짜리 계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광산 재가동 일정, 철도 보수 구간, 고로 개보수 22개월, 로드맵, 수소 트럭 320대 투입 계획, 항만 확장 설계까지. 페이지마다 이 땅의 흙냄새가 뱄어 있었습니다. 책상에서 쓴 서류가 아니었어요. 장화를 신고 쓴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새벽에도 끝내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다. 독일은 옳은 선택이다. 검증된 동맹, 나토 표준.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가 든 손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논리든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수도로 돌아오고 며칠 뒤였습니다. 국방부에서 1급 기밀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은 짧았습니다. 독일 잠수함 납기 재검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얇은 보고서 한 부가 제가 평생 쌓아 올린 확신의 첫 번째 기둥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 보고서는 정식 문서함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국의 해리스 제독이 직접 들고 왔죠.
해군에서 40년을 보낸 사내가 제 집무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절대 문을 잠그고 전하지 않으니까요. 보좌관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계약한 잠수함 말입니다. 납기가 밀린다는 얘기라면 이미 제목은 봤습니다. 몇 달입니까? 해리스는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밀어 놓았습니다. 독일 북부의 조선소를 찍은 위성사진이었어요. 그가 붉은 펜으로 도크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한번함이 건조될 도크입니다. 보이시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제 절단은커녕 설계 최종 승인도 나지 않았습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서명한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순번이 한참 뒤로 밀린 약속이죠.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조선소의 생산 라인은 이미 자국 해군 물량과 노르웨이 물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차례는 그 다음이었죠. 보고서의 결론 문장에 저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한번함 인도 시점, 지금으로부터 13년 뒤, 13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잠수함들의 평균 함령이 이미 38년입니다. 13년을 더 버티라는 것은 80살 노인에게 10년만 더 철모를 쓰고 있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몇 년이라고 했었죠?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온 게 저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해리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7년입니다. 계약서에 지연 배상 조항까지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으면 자기들이 물어내겠다고요. 독일 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6년의 격차, 그리고 책임지겠다는 나라와 책임 조항부터 지운 나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노르웨이가 미담의 주인공이던데요. 자기들 인도 순번을 우리한테 양보하기로 했다고. 해리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양보를 받아도 13년입니다. 양보 전에는 15년이었고요. 그리고 보좌관님, 세상에 공짜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노르웨이는 그 대가로 나토 안에서 받아갈 목록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고맙다고 고개까지 숙였고요. 공짜 선물에는 함정이 있다. 제가 한국의 제안을 비웃으며 했던 바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태평양 건너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서양 건너에 있었죠. 해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에서 얇은 폴더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제 선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문건입니다. 하지만 보좌관님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폴더 안에는 통신기록 요약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토 조달 라인과 우리 총리실 사이에 오간 교신이었죠. 저는 날짜 순서를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손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조기 경보기 6조 8천억 발주 합의. 그 합의가 성사된 시점이 잠수함 사업자 발표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주나 앞서서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럽의 배를 사주면 유럽이 우리 비행기를 사준다던 그 거래는 우리가 회의실에서 토론을 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이 정해진 연극이었던 거죠. 한국 대표단은 들러리였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을 5분 만에 자르던 그 오만한 회의도, 제가 3가지 논리를 대며 들어 올렸던 그 오른손도 전부 각본 속의 소품이었던 겁니다. 이 문건, 출처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실 3층입니다. 뱅크로프트.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카터 차관보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청사에서 떨어진 강변 주차장에서 만났죠. 차 안에서 제가 문건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날 회의에서 잘려나간 게 서류 몇 장이 아니라는 걸요. 알고 있었습니까? 심증만 있었죠. 저는 산업부 사람이라 조달 라인을 못 봅니다. 하지만 보좌관님은 보셨잖아요.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 둘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알고 있었습니다. 뱅크로프트의 사전에서 반대자는 2 종류뿐입니다. 좌천된 사람과 곧 좌천될 사람.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것이 바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작된 결정, 존재하지 않는 배, 13년의 공백.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느냐고요.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며칠 뒤, 제 책상에 공항 의전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펑젠꼬. 7년 전, 제가 이 나라의 문 앞에서 돌려세웠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공항 귀빈 게이트의 붉은 카펫은 그날 아침에 새로 깔렸습니다. 의장대가 도열했고 취재진이 몰렸죠.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국빈급 의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호 총괄 자격으로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저는 수행단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62명. 관례보다 2배는 많은 규모였죠. 명단을 한 줄씩 짚어 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4번 멈췄습니다. 4명. 무역 자문인이 기술 참사관이니 하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우리 파일에는 전혀 다른 얼굴로 등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둘은 7년 전 그 명단에도 있던 자들이었어요. 저는 절차대로 검토 의견서를 올렸습니다. 4명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요청. 답시는 반나절 만에 왔습니다. 총리실 직인이 찍힌 한 줄짜리 회신이었죠. 본 방문의 의전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진행할 것. 7년 전에는 제 보고서 한 장이 국경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제 보고서가 반나절 만에 휴지가 됐습니다. 바뀐 것은 국경이 아니라 이 나라의 척추였습니다. 트랩이 열리고 펑젠거가 내려왔습니다. 짙은 감색 코트에 은퇴 안경. 7년 전 사진보다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미소. 그리고 저는 압니다. 정중함이란 강한 자가 부리는 가장 값싼 사치라는 것을요. 환영식장에서 그는 유창한 연설을 했습니다. 통역이 옮긴 문장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죠. 양국 사이의 오랜 오해를 녹이러 왔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캐나다의 대중국 수출은 2배가 될 것입니다. 240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긴 나라일수록 봄은 더 반가운 법이지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요들이, 기업인들이, 언론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뼉을 치는 대신 수행단의 동선을 눈으로 쫓고 있었습니다. 4명 중 2이 연회장을 벗어나 창가에서 항구 방향을 오래 바라보는 것을요. 리셉션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그레거 보좌관님이시죠. 돌아보니 펑젠거가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통역이 반발짝 뒤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그가 잔을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그때 보좌관님이 쓰신 보고서 아주 잘 읽었습니다. 24장이었죠. 문장이 좋더군요. 특히 결론이요.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보고서는 1급 기밀이었습니다. 장수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읽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제 표정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잔을 부딪히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이겼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초대받았거든요. 초대받았다.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담을 넘지만 손님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준 것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방문 이틀째부터 요구 목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경제 협력 의제들이었죠. 하지만 항목을 하나씩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밴쿠버 항만 시설에 대한 합동 실사, 서부 해안 조선소 부지 답사, 그리고 북극 항모의 기상과 해저, 지형 데이터에 대한 공동 연구 제안. 저는 안보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도 답시는 빨랐습니다. 벤크로프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보좌관, 의전에나 신경 쓰세요. 냉전은 당신 세대에서 끝났습니다. 지금은 장사의 시대예요. 항만과 조선소와 북극입니다. 장사 목록치고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건 당신 시력이에요. 돈이 걸어 들어오는데 간첩부터 찾는 그 낡은 시력 말입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의 참사관이었습니다. 오랜 지인이었지만 그가 사전 약속 없이 집까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죠. 그는 현관에서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딱 3문장을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정부가 밟는 길은 동맹국이 밟아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 말을 전하러 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텔레비전이 특사단의 화려한 만찬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한쪽 문으로는 경고가 들어오고 다른 쪽 문으로는 샴페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제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이 없는 갈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문서 제목을 읽는 순간 이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양국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초안 3판. 봉투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틀 뒤에 알았습니다. 카터 차관보였죠. 그녀는 나중에 딱 한마디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봐야 해요. 산업부 실무 라인으로 내려온 초안을 그녀는 자기 자리를 걸고 빼돌린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숫자가 보였고, 두 번째 읽었을 때는 구조가 보였고, 세 번째 읽었을 때는 이빨이 보였습니다. 제3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현행 100%에서 0%로. 제7조. 밴쿠버 인근의 합작 조선소를 신설한다. 지분 구조. 중국 측 51%. 제11조. 북극 항로의 항행 정보 및 해저, 지형 데이터를 공동 관리한다. 그리고 부속서 맨 뒤에 그 화려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5년 내 대중국 수출 2배, 240억 달러. 단, 문구는 이랬습니다. 양측은 이를 목표로 노력한다. 보이십니까? 우리가 내줄 것들은 전부 조항이었습니다. 즉시, 철폐, 51%, 공동관리. 모처럼 단단한 단어들이었죠. 반대로 우리가 받을 것은 목표였고 노력이었습니다. 물처럼 흘러내리는 단어들 말입니다. 이것은 통상 합의문이 아니었습니다. 인수계약서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쓰인 인수계약서요. 전기차 관세 0%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온타리오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340개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벨트에 매달려 삽니다. 대륙 반대편에서 반값 전기차가 무관세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그 340개의 회사에는 초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관세 100%라는 방파제를 세웠던 것은 심술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 방파제를 조항 한 줄로 허무는 겁니다. 지분 51%짜리 조선소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50일이라는 숫자는 산수가 아니라 주권입니다. 누가 열쇠를 쥐는가의 문제죠. 태평양으로 나가는 우리 서부 관문 옆에 열쇠를 남에게 준 조선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북극 항로 데이터. 저는 이 대목에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저 지형 데이터가 민간 물류에 왜 필요합니까? 그 데이터가 진짜 필요한 물건은 화물선이 아닙니다. 물 밑으로 다니는 배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수함이 없어서 62조 원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남의 잠수함이 다닐 물길의 지도를 넘겨주는 조항에 가서명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절차도 보고 개통도 무시했습니다. 벤크로프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 책상 위에 각서 4본을 내려놓았죠.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더군요.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는 4본을 손끝으로 슬쩍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출처부터 물어야겠지만 넘어가죠. 단계요?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3조 하나로 온타리오 부품 벨트가 무너집니다. 340개 회사입니다. 제7조는 태평양 관문을 통째로 내주는 조항이고 제11조는 안보 사안입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인수입니다. 숫자는 크게, 걱정은 작게 하세요. 보좌관. 240억 달러가 들어옵니다. 유권자들은 일자리 통계를 읽지, 해저 지형은 안 읽어요. 그 일자리 약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목표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내주는 건 전부 조항이고요. 그리고 알고만은요. 한국 패키지를 찢을 때는 예산 타령을 하더니 중국에는 한국까지 내줍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그때였습니다. 벤크로프트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문장을 말했죠. 아, 당신 아버지의 그 도시 말입니까? 그는 제 파일까지 읽어둔 사람이었습니다. 보좌관, 감상은 접어두세요. 그 도시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줄 예산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도시예요. 죽어가는 걸 오래 끄는 건 잔인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겁니다. 어차피 죽을 도시. 2,800명이 새벽 교대를 도는 도시. 제 아버지가 31년 동안 쇳물 앞에 서 있던 도시. 그 도시가 이 남자의 입에서는 6글자로 정리됐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여기서 멱살을 잡으면 지는 겁니다. 저는 사본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는데 비서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크림색 봉투, 홍콩 소인. 발신인 자리에 박힌 금색 로고는 아시아계 초대형 투자펀드의 것이었습니다. 수신인은 리처드 뱅크로프트. 직함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이 바닥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우연은 늘 계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로고를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돌아오는 복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예상은 전부 틀렸습니다. 저는 중국이 시장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나라를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일이 방패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방패는 서류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각서가서명 소식이 물밑으로 도는 데는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은 좁고 소문은 빛보다 빠르니까요. 그리고 그 소문이 태평양을 건넌 날 밤 서울에서 성명 하나가 나왔습니다. 성명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이 이 나라의 계산기를 전부 부숴놓게 됩니다. 성명 전문을 지금도 외웁니다. 세 문장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캐나다의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한국의 기술은 한국이 지킨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우리 기업의 인력과 자산은 72시간 내에 철수를 완료한다. 72시간.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캐나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웃었습니다. 3층 회의실의 하이에나들은 이번에도 웃었어요. 엄포지. 어디 갈 데는 있고 사흘 만에 뭘 뺀다는 거야. 짐 싸다가 일주일은 걸릴걸. 하지만 한국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첫날 알고마에 파견돼 있던 기술 자문단 47명이 장비를 반납하고 정산을 끝냈습니다. 수소 트럭 시범 사업의 차량 320대에 대한 회수 절차가 개시됐고 조선 기자재 공급 계약 종료가 통보됐습니다. 둘째 날 헬리팩스와 밴쿠버의 사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우리 산업부에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78조 원 산업협력 제안의 공식 철회. 마지막 줄은 이랬습니다. 본 제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서류를 광고지 취급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는 진짜 계약서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오전 일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8시간. 서쪽으로, 아버지의 도시로요. 왜 갔느냐고 물으신다면 지금도 정확히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날만큼은 이 일의 끝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알고마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에 버스 2대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파란 작업복에 우리 노동자들과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국 기술진이었습니다. 작별 인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이 이상했습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등을 두드리고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있었습니다. 대리기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앳된 얼굴의 한국 엔지니어가 서 있었죠. 김준이라고 했습니다. 2달 동안 대리계 조를 따라다니며 특수강 용접을 기록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준이 대리객에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손때 묻은 용접 게이지였습니다. 제 첫 현장에서부터 쓰던 겁니다. 선생님 각도를 이걸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리기, 그 곰 같은 사내가 게이지를 받아쥐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55 먹은 용접공이 29살 이방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우는 것을 저는 세 걸음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공장 사무동에서 마지막 일행이 나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를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서지훈 부사장. 회의실에서 5분 만에 마이크를 빼앗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철수의 마지막 날 직접 이 도시까지 온 겁니다. 그는 버스에 오르기 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여 선 노동자들을 향해 돌아서더니 코트 단추를 잠그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몸을 일으킨 그의 눈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부사장님, 정부를 대표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입니까? 다시 논의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실에서처럼요. 그는 조용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두 번 제안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갔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매달리는 법을 배우기 전에 일어서는 법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한 나라는 시간이 얼마나 비싼지 압니다. 그래서 남의 시간도 훔치지 않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캐나다 정부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달만 부탁드립니다. 봉투 안에는 기금 설립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마 노동자 재교육 기금 1200억 원. 철수하는 회사가 걷어차인 나라의 노동자들에게 남기고 가는 돈이었습니다. 증서 하단에 조건이 딱 한 줄 적혀 있었죠. 본 기금의 운용에 캐나다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서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정부 몫이 아닙니다. 새벽 교대를 함께 돌아준 이 공장 사람들 몫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못 지키면 회사라도 지켜야죠.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정문을 빠져나갈 때 노동자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마당에 딱 한 명 있다면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조국의 수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온 사람들에게서 품격이라는 단어의 뜻을 배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유럽의 유력 경제지가 일면 제목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철수, 캐나다의 치명타가 될 것. 방송은 그 제목을 담담하게 읽었지만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치명타라는 단어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세계가 곧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언은 워싱턴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면 뼈만 남는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동맹이 중국의 경제 공세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동맹국을 두고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두고 쓰는 단어죠. 같은 주에 비공식 라인으로는 더 차가운 신호가 왔습니다. 정보 공유 등급의 재검토 가능성. 동맹의 언어로 번역하면 너희에게 보여주던 것을 이제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뜻밖에도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라 조선소에서 설계 책임자로 일했던 백발의 원로 엔지니어가 방송 인터뷰에서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업계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납기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도크는 지금도 돌아가고 우리의 도크는 서류 속에서 돌아갑니다. 이번 수주에서 이긴 것은 우리 조선소가 아닙니다. 우리 로비스트들입니다. 경쟁국의 입에서 나온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3번 돌려봤습니다. 패자가 승자를 인정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승자가 승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은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장면입니다. 세 번째 증언은 북유럽에서 왔습니다. 노르웨이 언론이 그 아름답던 양보의 청구서를 공개한 겁니다. 인도 순번을 양보하는 대가로 오간 반대급부 목록이 지면에 실렸습니다. 미담은 사흘 만에 거래 명세서가 됐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새치기를 허락받은 셈이다. 그리고 네 번째 증언은 증언이라기보다 대조였습니다. 폴란드였죠. 몇 해 전 한국과 손을 잡은 나라. 언론들이 두 나라를 나란히 놓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2년 만에 한국산 전차가 자국 평원을 달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 그 나라에 도착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일정표였다고 폴란드 국방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착한 것은 13년짜리 기다림과 지연 배상 조항이 지워진 계약서였고요. 나라 안에서도 둑이 터졌습니다. CBC가 알고마 특집을 내보낸 겁니다. 카메라는 텅 빈 공장 마당과 회수를 기다리며 줄지어 선 수소, 트럭 320대와 그리고 대릭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대릭은 그 용접 게이지를 손에 쥔 채 인터뷰를 했습니다. 태평양 건너에서 온 사람들은 내 이름을 알았습니다. 우리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도시 이름이나 제대로 알까요? 그 한마디가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총리실 홈페이지가 마비됐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걸렸죠. 78조를 걷어차고 우리가 얻은 것,
13년의 기다림과 중국의 계약서. 3층의 대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뱅크로프트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문제였죠. 국방부에 내려간 지침은 언론 접촉 전면 금지였고 해리스 제독에게는 한직으로의 전보 검토가 통보됐습니다. 40년을 바다에 바친 사람에게 진실한 보고서를 쓴 죄를 물은 겁니다. 카터 차관보의 방에서는 감사팀이 문서 유출 경위를 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기 경보기 발주 시점이 찍힌 통신 문건, 양해각서 초안 세판, 해리스 전보 검토 지시 메모, 그리고 크림색 봉투에 박혀있던 그 금색 로고에 대한 뒷조사 자료까지. 저는 평생 국가의 비밀을 지키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35해 동안 단 한 장의 문서도 제 서랍 밖으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저는 처음으로 반대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이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를 갉아먹고 있다면 그때도 지키는 것이 충성인가? 답을 정하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저 대신 답을 청해버렸습니다. 그해 겨울 새벽 북태평양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 해안 레이더가 무언가를 포착한 겁니다. 그날 상황실로 뛰어들어가던 복도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상황실 문을 열었을 때 벽면 스크린에는 우리 서부 해안의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위에 붉은 점 7개가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함대입니다. 구축함과 초계함 7척. 새벽부터 우리 근해 공해상에서 기동 중입니다. 명목은 연합훈련입니다. 해리스 제독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공해상이면 국제법 위반은 아니군요. 아닙니다. 단 1미터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보좌관님. 이건 침범이 아니라 전달입니다. 메시지를 들고 온 거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음향탐지 기록이었습니다. 함대 아래쪽에서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접촉 신호가 2건 잡혔습니다. 추정입니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왜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해리스는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보고를 했습니다. 확인하려면 물 밑에 우리 배가 있어야 하니까요. 보좌관님, 지금 이 시각에 출항 가능한 우리 잠수함이 몇 척인지 아십니까? 한 척입니다. 함령 39년. 그마저도 다음 달 정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해안선은 24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이죠. 그 바다 전체를 39살 먹은 배 한 척이 지키고 있습니다. 24만 3천 킬로미터의 한 척. 저는 그 산수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몇 달 전 리셉션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이번엔 다를 겁니다. 이번엔 우리가 초대받았거든요. 각서 초안 제11조도 떠올랐습니다. 북극 항로의 해저 지형 데이터, 공동관리. 그들은 우리 바다의 지도를 요구했고 우리 바다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함대는 그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검침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그날 오후에 한 장 더 날아왔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저는 상황실 구석의 텔레비전 앞에서 그 화면을 봤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의 조선소였죠. 미국 해군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었고 하나오션과 미국이 함정 정비와 건조를 함께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미군 제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미래는 동맹의 도크에서 건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도크를 가진 동맹을 찾았습니다. 같은 주에 폴란드는 한국과 2번째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앵커가 담담하게 정리하더군요. 한국의 도크는 향후 몇 년치 주문이 가득 찼다고요. 보이십니까? 우리가 5분 만에 마이크를 빼앗았던 그 손은 지금 태평양 반대편에서 세계 최강 해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러리로 세웠던 그 나라가 바다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는 곳.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줄의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믿어왔습니다. 세계의 중심은 대서양이고 검증된 것은 유럽이고 우리는 미국 옆에 안전한 나라라고요. 그날 상황실에서 그 세계관이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무게 중심은 이미 태평양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태평양의 조선소에서 가장 밝게 불이 켜진 나라는 한국이었고요. 저는 지도를 잘못 읽은 항해사였습니다. 그것도 35년 동안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기 경보기 사전 합의 문건, 양해각서 초안세판, 해리스 제독 정보 검토 지시 메모, 그리고 그 크림색 봉투의 금색 로고를 추적한 뒷조사 자료. 그 펀드의 자문형 명단에는 뱅크로프트의 처남 이름이, 신설, 법인의 지분 구조에는 그의 측근 명의가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건들을 가방에 넣으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쇠는 정직하다고 하셨죠. 달군 만큼 붉어지고 두드린 만큼 단단해진다고요. 이제 제가 달궈질 차례였습니다. 의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저는 증인석에 앉아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넉 장의 문건을 순서대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이 증언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35년 공직의 끝이겠지요. 하지만 위원장님, 저는 이미 한 번 손을 잘못 들었던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둑이 터지는 데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조간 일면은 전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조작된 수주전, 독소 조항각서, 그리고 홍콩의 금색 로고. 뱅크로프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국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끝까지 그 문장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죠. 하지만 진짜 조롱은 다른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사흘 뒤, 그 홍콩계 펀드가 성명을 낸 겁니다. 해당 인사와의 자문계약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어떤 협력도 계획에 없다. 베이징의 외교부 브리핑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런 인사는 알지 못한다. 이용하고 버린 겁니다. 나라를 팔아 마련하려던 노후는 그 나라를 산 쪽에서 먼저 걷어찼습니다. 총리실은 그 주에 그를 경질했고 각서는 전면 폐기됐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사를 떠나던 날 그는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모를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죽였는지를요. 사이다 같으시죠? 저도 그날은 조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악당이 무대에서 내려가도 청구서는 무대에 남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잠수함과 13년의 공백. 그것은 경질로도 수사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로 특사단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걷어찼던 손을 이제 우리가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특사단 명단이 꾸려질 때 저는 자원했습니다. 말리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당하러 가는 자리라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은 접니다. 서울의 회의실은 우리 총리실 3층과 달랐습니다. 창이 넓어서 겨울 햇살이 테이블 끝까지 들어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맞은 것은 서지웅 부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특사단에게 2시간을 통째로 내주었습니다. 브리핑이 길어져도 자르지 않았고 질문이 서툴러도 웃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간에 제가 그 점을 언급하자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손님의 시간을 자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비싼지 아는 사람들이라서요. 5분. 저는 그 숫자를 떠올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복수였습니다. 우리 특사단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잠수함 사업의 재논의. 조건은 백지에서 다시. 서 부사장은 끝까지 정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 대신 화면에 도표 하나를 띄웠죠. 그들의 조선소 일정표였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희 도크는 앞으로 5년치가 찼습니다. 폴란드, 중동, 그리고 미국입니다. 캐나다에 순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순번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다. 외교의 언어로 이보다 정확한 문장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들의 가장 특별한 손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78조 원짜리 청혼을 받았던 나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번호표를 뽑는 여러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갑과 을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줄의 맨 뒤가 된 겁니다. 일어서는 우리에게 서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5년 뒤에 다시 오십시오. 그때는 처음 오신 손님으로 맡겠습니다. 처음 오신 손님. 2번째 제한은 없다던 그 원칙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들은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문은 열어두되 특혜는 없다. 그것이 폐허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절제가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고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35년의 공직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더 이상 수도의 상황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몰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8시간.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귀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는 그날도 눈이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비석에 눈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었던 손을 이제야 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서 죄송합니다. 쇳내 섞인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답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시내로 내려와 알고마 쪽으로 걸었습니다. 공장 담장 옆에 오래된 창고 건물에 새 간판이 걸려 있더군요. 노동자 기술교육원. 한국이 남기고 간 1200억 원의 기금으로 문을 연 곳이었습니다. 유리문 안쪽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 앞에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죠. 대리기였습니다. 특수강 용접 과정의 강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대 위에는 그 손때 묻은 용접 게이지가 놓여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온 청년이 두고 간 각도를 재는 작은 쇠조각 말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대리기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저를 강변 식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수프를 앞에 두고 그가 말했습니다. 도시가 살아난 건 아니야. 상처는 그대로지. 그래도 말이야, 더글러스. 20명씩 젊은 애들이 배우러 와. 그 애들 이력서에 쓸 기술이 생기는 거야. 누가 그걸 만들어줬는지 이 도시는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창밖의 제철소 굴뚝을 바라봤습니다. 연기는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늙은이가 배운 것을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진짜 동맹은 서류를 들고 오지 않습니다. 실체를 들고 옵니다. 우리에게 온 2개의 제안 중 하나는 종이였고 하나는 설계도였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골랐고 그 값을 치렀습니다. 둘째, 나라의 품격은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데서 나옵니다. 저는 그 겨울 걷어차인 쪽이 걷어찬 쪽의 노동자들에게 돈을 남기고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강대국의 정의는 바뀌었습니다. 셋째, 기회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춘 자에게만 아주 가끔 새로운 기회가 처음인 척 다시 문을 두드릴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다 건너 어느 나라에 닿는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폐허 위에서 세운 그 나라는 지금 지구 반대편의 늙은 관료를 이렇게 부끄럽게 그리고 이렇게 존경하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더글러스 맥그레거였습니다. 오늘도 세인트 메리스 강에는 쇳내 섞인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맥그레거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품격이 세계를 어떻게 감동시켰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지켜낸 약속 하나가 나라의 품격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